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네,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와의 만남 나비효과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국내 최초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신 박성호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지휘자 박성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하신 영상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영상을 보시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만 보셔도 되게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이 발달장애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그냥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그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쭉 한번 스토리를 한번 일단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라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성장을 해요. 신체적인 것은 똑같이 성장을 하는데 지적 수준은 4살에서 5살 정도 그 정도에 이제 머무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살에서 5살에만 머무르면 차라리 좀 똘똘한 아이들은 대화도 되고 할 텐데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 없어요. 사회성이 없고 대인관계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왜 어려운지. 대인관계가 부족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은 지휘자를 안 봐요. 그 다음에 혼자 하는 솔로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합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조차
처음부터 다 말렸었던 그런 예, 단체예요. 그래서 저도 음악 쪽에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이거를 오케이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로 발달장애가 뭔지 몰라서 그 당시에 제가 허락을 하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저나 뭐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깊숙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 그다음에 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동네마다 꼭 한 명씩 있었던 것 같고요. 교실에도 꼭 한 반에 한 명씩 아니면 뭐 한 학년에 뭐 몇 명씩 이렇게 꼭 있었어요. 그래서 특수반도 저희 때부터도 있었고요. 물론 근데 그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참 우리나라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후진국이라는 게 티가 나는 것이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저희 부모님들조차도 가까이 가지 마, 쟤랑 놀지 마, 너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몰라 하고서 이제 그런 식이었었고 어른들 자체가 그런 사고 방식이셨고 그 아이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 장애자 1층에 보니까 장애자 주차구역이라고 써있는데 요새는 장애자라는 말 안 씁니다. 자자가 한자로 놈자자를 썼기 때문에 장애인 또는 장애우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이고 보통은 이제 정말 막말하죠. 뭐 어떠한 용어도 우리나라에서 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모자란 친구. 그 뒤에 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 뭐 병신이라고도 했고 그다음 또 정신병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신병자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반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도 요새는 뭐 발달장애 아이라더라 뭐 특수반 아이라더라 이런 말이라도 하는데 저희 때는 진짜로 뭐 그냥 정신병자 뭐 미친 사람 뭐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와서야 이제 사회복지법이 생기고 발달장애라는 이제 용어가 처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많이 좀 후진국이죠, 우리나라 자체가. 그리고 지금 스페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적장애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일반 우리 뭐 하계 올림픽보다도 사실 더 큰 행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저게 뭐야라고 하는 정도의 많이 사회적으로 무관심한 게 사실이고요. 저 역시도 똑같았고요. 예, 여러분들과.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오케스트라를 맡으면서 좀 더 깊숙이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부모님들이죠. 맨 처음에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당연히 부모님들이 항상 동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 부모님의 고통에 대해서 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꿈 많은 청소년이었을 거고 대학교 가서는 미팅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었어요, 사실상. 그다음에 뭐 꼭 그렇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는 뭐 서울대학교, 그다음에 뭐 여자분들은 뭐 이화여대, 뭐 이렇게 그런 커플에서 나온 자식들이 발달장애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거를 여러분들이 그걸 감지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말만 들어도 이제 이해가 가실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2005년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그 영화는 제가 몇 번을 봤고 그다음 지금 봐도 또 새롭습니다. 근데 거기에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초원이라는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자기의 소원은 초원이보다 하루 늦게 죽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말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그런 어른들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선 정말 죽어줄 수도 있다라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자식이 본인보다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원이 된다라는 거는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사회가 그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도 사실 들어 있는 거고요. 근데 모든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오케스트라를 맡았을 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발달 장애를 제가 알았다면 안 맡았을 거예요. 절대로.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사실 맡고 난 다음에도 1년 안에 그만두려고 했었던 게 몇 번이 넘어요. 사실상. 근데 이 부모님들 때문에 못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들이 그 영화에도 나오죠. 그 만화 그 슈렉 그 고양인가? 그 눈빛 아시죠? 그 애원한 어머님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제가 뭐라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제발 좀 이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만둘 수도 없었고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사실 지휘자 이전에 지금도 프로 오케스트라에서 트럼본을 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 직업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 직장은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참이었죠.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연주자로 계속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가족 중에 장애도 없고 장애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무슨 엄청나게 무슨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큰 꿈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만 7년 정도가 넘었고요. 그렇게 돼서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오케스트라를 하는 이 어머님들이 대부분 오디션을 이제 오케스트라 하려면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오디션을 보러 올 때 어머님들이 대부분은 다 이 솔로 악기들을 다 아무래도 아이한테 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장애를 극복하려고 또는 사회성을 좀 개발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늙고 지쳤을 때 이 아이가 스스로 나가서 슈퍼에서 먹고 싶은 거라도 사 먹으려면 돈 계산하는 법부터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게 뭐 스포츠일 수도 있고 뭐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오케스트라니까 이제 음악이란 분야로 어머님들이 뭐 플룻을 하면 뭐 아이가 굉장히 좋아진다더라 그러면 어머님들이 우하고 그다음에 뭐 바이올린 같은 걸 하면 손가락 운동이 많이 되니까 또 머리가 좋아진다더라 피아노를 하면 좋아 이렇게 개개인으로 악기를 하던 친구들이 2006년 이제 3월에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일단은 가장 힘든 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부분인데 의자에 앉히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오케스트라 아이들을 의자에 앉히는 게 제일 힘들었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의자에 겨우 앉혀놓으면 한 명이 발작을 해요. 예, 그러면은 연쇄 효과가 납니다.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이제 제가 정말 1년 넘게 두통에 너무너무 시달렸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아이들을 그렇게 겨우 앉히는 데까지만도 1년이 넘게 걸렸고요. 그리고 1회 정기 연주회도 사실상 했고요. 그 얘기도 이제 제가 조금씩 진행을 해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자기 표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악기를 가지고서 앉았는데 한 아이가 이유 없이 막 옆에 아이를 때린다든지 괴롭힌다든지 막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해하고 사회복지사분들이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제 많이 도와주셨는데 나중에 제가 딱 보니까 저도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목폴라티를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실내 들어오면 덥잖아요. 네. 근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우면은 우리는 막 뭐 손부채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겉옷을 하나 벗는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챙겨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자리에 앉혀놓은 상황에서 이제 저는 지휘자니까 음악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 뭐 도레미송 뭐 이런 거를 연주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멜로디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솔로 악기를 해서 왔던 친구들이라
멜로디는 다 알아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멜로디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화음도 만들어줘야 되고 대선율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 타악기는 리듬도 쳐줘야 되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전부 멜로디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잡는 방법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다음에 하다가 지휘자가 끊으면 거기서 끊고 뭐를 지적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돼요. 옆에서 아무리 말려도 토솔도 하고 끝나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그 다음에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제 음악을 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1년간 왜 몇 번씩 그만두려고 했었던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반 오케스트라를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일반 오케스트라가 여러분들 뭐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많이 보러 가신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새 뭐 K-팝 스타 오디션 뭐 이런 거 통과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리인데 예술중학교, 예술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물며 한 명 뽑는 악기들도 있어요. 한 명, 많아야 2명. 그거를 통과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끝인 것 같았는데 거기서도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거기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도 봐요. 뭐 부르주아라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는 둥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의 뭐 편견이 좀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출근 시간이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불공평하죠. 일반 사무직들이나 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오케스트라 단원은 딱 3시간만 출근해요. 그 이유가 말이 3시간이지 3시간이 아니거든요. 연주를 하려면 지휘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대로 할 수 없어요. 지휘자가 여길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절 무너뜨리고 그 스타일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옆에 사람이랑 앙상블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정이 난 도가 이게 음정이 맞아. 근데 이 사람이랑 안 맞거든요, 화음이. 틀어지면 그걸 또 맞춰야 돼요. 그게 많게는 한 100여 명이 다 그 음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연습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매일이라도 연습을 프로 연주자라 하더라도 매일 하지 않으면 실력이 떨어집니다. 하루만 안 해도 그 다음 날 알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제일 먼저 알고. 그렇게 되면 정말 잔인하지만 낙오돼요.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네, 오케스트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 젊고 쌩쌩한 연주자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3시간만 출근합니다. 대신 3시간 출근하지만 이분들은 자기 관리를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앙상블이나 솔로 연주들 그래서 예술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연주회가 포스터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고 온 분들이 맞아요. 근데 그걸 아는 전문가로서 이 아이들로 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했으니 얼마나 좀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핫하트 오케스트라 단원은 하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거보다도 훨씬 많은데 일단 첫째 지휘자와 눈도 못 마주치고요. 두 번째 내 악기보다 큰 소리가 나면 귀를 틀어막아요. 네. 그다음에 연습 중에나 연주 중에 뛰어나가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뭐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멜로디 외에 화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옆에 친구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덩치만 크고 20살이 넘었어도 4살, 5살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다 큰 친구들이 이제 엄마를 찾고 울고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 오케스트라를 제가 막 어렵게 비교한 이유가 정말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가능할까 몇 번을 중간에 회의를 거치기도 하고 그냥 차라리 음악 치료가 어떻느냐 무슨 오케스트라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좌우했었어요. 그러다가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장애 아이들을 몰랐어요. 너무너무 몰랐다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면 될 거라는 거를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할 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랑 똑같습니다. 객석은 제 뒤에 있지만 오케스트라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면 그들이 장애인으로 안 보이는 순간이 딱 있어요. 연주할 때예요. 저도 지휘할 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가 선생님으로 안 보일 때가 또 같이 연주할 때거든요.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결국은 화가 나요. 어느 부분에서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되니까 순간 장애인인 걸 까먹어요. 제가. 그러다 보면 막 화를 내죠. 무섭게 화를 내는데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뭐 이건 음악과는 관계가 안 되는 예인데 자기가 뭐 때문에 화가 나면은 여기를 깨무는 친구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피가 철철 흐르고 이렇게 부어 있어요. 근데 또 깨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근데 어머니가 오셔서 몇 번을 부탁도 하세요. 우리 아이는 뭐뭐뭐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겨우 치료했는데 또 깨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저도 사람인데 막 화가 나니까 이제 깨물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는 뒤에서 울고 계시고 그 아이하고 저하고 이제 거의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하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도 깜짝 놀라신 게 한 10분 정도의 실갱이를 한 끝에 걔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애인데 갑자기 순한 양처럼 되면서 깨물지 마? 이래요. 정말로. 그 이후로 안 깨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악기도 똑같아요. 뭐 또 한 가지 얘는 클라리넷을 부는 친구인데 그 카르멘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게 테크닉적인 곡이에요. 손가락도 어렵고 혀도 굉장히 텅깅하는 것도 어렵고 하는데 연습을 경쟁이 붙으니까 부지런히 다른 친구들은 연습을 해가지고 오는데 이 친구는 자기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악기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근데 남이 보면은 아유 또 장애 아이들 또 뭐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머니가 뒤에서 너무 기쁘게 우시는 게 뭐냐면은 단 한 번도 욕심을 부려본 적이 없대요. 자기 아이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거나 이뤄내고야 말 거라는 것들을 절대로 그 친구들은 안 가져요. 남한테 경쟁할 이유도 없고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친구들인데 근데 옆에 친구들이 되고 자기는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발달장애 아이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사실 전문기관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굉장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세계 언론에서 놀랄 수밖에 없는 사실 우리나라보다 세계에서 더 유명해요. 이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 사회 수준 자체가 발달장애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장애인들의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2008년에 가서 연주를 했지만 정말 특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들 자체가. 그러니 얼마나 뭐 그렇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1년, 2년, 3년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요. 이런 영상이나 사회자가 발달장애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 주어야만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주하는 수준은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웬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오케스트라 정도의 수준은 되고요. 지금 이게 겨우 7년째예요. 그다음에 개개인의 실력으로는 뭐 그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 지금 한 50몇 명 되는데 그 중에 9명 정도가 대학을 갔습니다. 예, 음대를 이 안에서 악기를 시작해서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아시죠? 거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부모님께서 서울대를 보낼까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보낼까 고민하는 정도의 학교예요. 예, 거기에 지금 벌써 2명이나 들어가 있고요. 또 준비하는 학생들이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꿈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장애에 대해서 아직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게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지금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친구들은 뭐 꿈을 가질 수 없다 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는 꼭 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진짜로 그런 꿈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대단한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있어서 참 예, 저 자체가 사실 영광이고 많이 배워요. 그다음에 아까 현재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의 이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06년에 창단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바깥 무대에 나가 본 것이 이제 2008년도에 미국 순회 연주를 갔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 제주 국제관악제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전 세계 관악 단체들이 다 오는 곳인데 거기에 저희가 뭐 하겠습니다 막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초청을 정식으로 받아서 그렇게 갔었고 2010년에는 또 중국 순회 연주를 갔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대한민국 국제관악제를 또 갔었고 그다음에 지금 2013년 8월에는 미국 순회 연주가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발달 장애인들 하면 제가 막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전도사 이제 그런 역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청소년이었고 나쁘게 말하면은 저도 많이 놀렸어요. 청소년 시기에 그 친구들 많이 놀리고 괴롭히기도 했었고 발달 장애인인지 몰랐죠. 그냥 저는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식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구나. 지하철 같은 데서 만나면 일단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딱 무섭기도 해요. 그 친구들 뭐 덩치도 크고 절대 남을 배려 안 하거든요. 뭐 자리가 나면 그냥 가서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업고 그냥 앉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많이들 하니까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뭐 좀 길었지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쭉 걸어온 길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뭐 혹시 이 핫하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네. 저도 저번 학교에서 트럼본을 전공해서 네. 반가운데 혹시 그 핫하트 오케스트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점이 무엇이세요? 뿌듯했던 점은 사실 제가 되게 칭찬에 인색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앉아서 들으세요. 굉장히 무서운 그 선생님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벌써 어떤 뭐 아이들한테 뿌듯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사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휘자로서 단원들이랑 이렇게 합주할 때 그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자에 딱 맞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와야 되는 차례인데 제 눈빛을 서로 보고 교감하고 나오고 했을 때 그럴 때 너무너무 제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주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만족감을 나타낼 때 그럴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뭐 다른 질문 네 옆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올라온 박준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핫하트 오케스트라에 대해 들으면서 저도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약간 발달 장애인인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핫하트 오케스트라를 맨 처음 만드실 때 오케스트라 이름을 핫하트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핫하트 재단은 1988년도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복지관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름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 예, 하트하트라는 거는 이제 그 예 뭐 예전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곰인형인데 하트하트 베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뛰는 인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잠을 잘 잘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신 분이 이제 굉장히 큰 돈을 버시고 마인드 자체가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사회복지 재단을 만드셔서 이 오케스트라를 사실 창단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음악하는 사람일 뿐인 거고 이 위대한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기획하고 하신 모든 것들은 사실 하트하트 재단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 중에도 사실 제가 사전 질문을 봤는데 뭐 만드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근데 예, 저는 그런 거창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그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하트하트 베어와 상관없이 굉장히 이름이 친근감 있고 좋지 않나요? 네, 네. 귀여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옆에 먼저 네, 할까요? 마이크.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부일외고에서 온 네, 임민재라고 합니다. 원투. 네, 먼저 강연 잘 들었고요. 제가 그 평소에 다니다 보면은 이런 네. 뭐 장애우들에 대한 이런 편견과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공연하실 때 보시게 되면 만약에 이런 사회에서 이런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네.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으셨습니까? 정말 네, 앉아서 편하게 들으세요. 그 아닐 것 같거든요. 뭐 장애우들이라 그러면 무시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그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사회에서. 근데 얼마나 많이 무시하냐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 연주자잖아요. 프로 네. 연주자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정상인의 대접을 많이 받으면서 연주장을 다녀본 저도 똑같은 연주자 입장으로 갔었는데 발달장애우들을 데리고서 제가 오케스트라를 가면 하다못해 대기실부터 시작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벌레 보듯이 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가가기도 싫고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정말 기분 나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스트라 어머님들한테도 늘 부탁드리고 아이들한테도 늘 부탁드리는 게 실력만이 살 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올라가고 어느 일반인이 봐도 저 오케스트라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제서야 진정한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치고 뭐 동정의 박수 그런 건 저희도 받기 싫거든요. 근데 실력이 올라가니까 정말 진정한 박수도 받고 차별을 좀 덜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른 선진국이 돼서 좀 실력이 없어도 장애우들한테 좀 이렇게 장애우들이 좀 대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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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생기셨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네.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급에도 제가 학급의 반장으로 있긴 한데 네. 학급에 장애우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정신지체 발달 장애인 것 같고 하고 그리고 옆 반에도 있어요. 네. 그 애는 중학교 3학년 때도 같은 반이었었는데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이 행동을 할 때를 보면 저도 참 저런 아이는 솔직히 좀 저런 학교를 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좀 모순적으로 좀 이제 저도 그 이제 단일복지원에서 거기가 이제 정신지체 발달 장애 애들을 네. 모아놓고서 생활하는 데인데 거기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격주로 이제 그 발달 장애를 과외를 하고 있는 게 네.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보면서 좀 그 이제 8년 차 되시는데 네. 세상을 많이 뭐 다르게 보거나 아니면은 좀 가치관에 대한 변화가 있거나 얻은 깨달음이나 뭐 그런 거가 있으신지. 저는 아직 2년 차라서 그런지 아직은 좀 덜하더라고요. 그런 게. 네. 예,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아이들을 놀리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맡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오케스트라
지휘도. 근데 어떤 부분을 제가 제일 많이 느끼냐면은 이 아이들은 신발끈 묶는데요 6개월이 걸려요. 신발끈 묶는 걸 배우는 데만. 그것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더 심한 아이들은 지금도 못 묶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 아이들이 악기라는 거를 이게 뭐 트럼펫이야 이러고서 그 트럼펫 이름 외우게 하는데도 한참 걸리고요. 잡는 방법, 그래서 그거를 불고 악보를 또 봐야 돼요. 새로운 언어를 하나 익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악보를 볼 줄 알게 되고 그걸 연주를 해서 누군가의 귀에 저게 무슨 곡이구나까지 들리게 될 정도라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노력이 더 필요할 거예요. 뭐 흔히 뭐 방송에서는 뭐 1000배 이상의 더 노력을 한다는데 1000배 아니에요. 몇천 배, 몇만 배의 노력을 더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도 맨 처음에는 사실 그냥 제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음악을 전공했고 니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가 지금은 그 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경이롭기도 하고 제가 배우는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2년 동안 친구들을 과외했고 뭐 학교에서 친구들을 봐왔지만 저도 맨 처음에는 예, 사실 도대체 이 아이들한테 뭐 배울 점이 뭘까 뭐 겉으로만 좋은 일을 하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뭐 그러니까 제 스스로 감흥이 없었고 감동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 그 친구들이 노력하는 모습 그다음에 그 부모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더 거꾸로의 상황이 돼요. 저의 선생님들이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이제 겨우 저도 8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지나면 또 다른 걸 많이 느끼겠죠. 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온 임도영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도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네. 많은데요. 혹시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일단은 제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서 잘은 사실상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지금 장애인들이 2000년도에 뭐 발달장애라는 말이 처음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 사회복지사 분들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애써주시는데 더 좀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분야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아져야 우리나라가 더 분명히 좋아질 텐데 좀 더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꼭 장애인만 다루는 건 아니니까 장애인 그쪽에도 더 많은 그 관심을 보여서 꼭 장애인 쪽 사회복지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네, 뭐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온 이연아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휘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다 기억에 남죠. 다 기억에 남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어떤 기억이 가장 남는다. 일단은 뭐 지금은 현재 오케스트라를 그만둔 친구예요. 그만둔 친구인데 그 친구 얘기를 좀 하죠. 그 색소폰을 하던 친구예요. 근데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을 데려가서 7번의 연주 동안 협연을 한 친구인데요. 네.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7번 무대 협연이라는 거는 오케스트라를 놓고 앞에 나와서 솔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들이 반주를 하고 솔로를 하고 그런 협연을 한 친구인데 그 당시에도 이미 나이가 27살이었었어요. 근데 소대변을 못 가립니다.
그 친구가 그런 친구가 그 협연을 하는데 정말 눈물겹게 연습하는 과정을 제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고 그 친구 혼자 연습하는 것도 혼자 연습하는 거고 그래서 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직접 와서 보시라는 말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와서 보시면 제가 뭐 100번, 1000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마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친구들 연주하는 모습 보면 의젓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연주가 끝나고 나면요. 정말 유치원 그 교실처럼 변해요.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그러니 하나하나 제가 기억에 안 남는 단원이 있겠으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장애도 1급, 2급, 3급으로 나눠지는데 1급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제일 좀 심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해냈을 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문? 네. 네, 저는 경북에서 온 현아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학교 동아리, 봉사 동아리에서 월 1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봉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장애인분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차이나 태도에 대한 차이 때문에 다가가기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 지휘자님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많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저는 지휘자이지만 그 오케스트라 내에서 지휘자이지만 어쩔 때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굉장히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뭐 진짜 8년 차가 됐지만 이 아이들을 하면 할수록 이제 노하우라는 게 생겨서 나중에는 굉장히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뭐 공통점이 가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노하우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부딪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지만 가슴속 깊숙이 이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요. 진짜로 그거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제가 저 친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말 한마디 안 해봤지만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눈빛만으로도 쟤 나 좋아하는가 보다 그런 걸 알듯이 그 친구들도 다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가식적으로 대하면은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알아요. 그 느낌을. 그래서 내가 저 아이들을 진심으로 뭐 봉사를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알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질문하시고 싶으신 사항은 추가로 홈페이지에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직접 멘토님한테 여쭤보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박성호 멘토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이제 2월에 나비효과 방송이 끝났는데요. 사실은 오늘이 저희 1기 서포터즈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2기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정태 멘토님이 해주신 말처럼 푸처 핸즈업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는 박정 멘토님과 함께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멘토의 만남 나비효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